안녕하십니까. OBS 뉴스 오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서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양곡관리법에 이어서 두 번째 대통령 거부권인데요. 민주당은 반의회주의 선언이라 반발했고 대한간호협회는 단체 행동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의사협회는 환영 입장을 내면서도 대통령 결단이 아쉽다는 목소리를 내 그 이유에 이목이 모이고 있습니다. 간호법을 둘러싼 서로 다른 주장과 간호법이 국민 건강에 미칠 영향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뉴스 오늘 화요일은 1타 시사로 문을 열겠습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과 전국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윤 대통령 결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윤 대통령 오늘 국무회의에서 간호법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오늘 오전 국무회의 모두 발언 직접 영상을 확인해 보시죠. 국민 건강은 다양한 의료 전문 직역의 협업에 의해 제대로 지켜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 간호 법안은 이와 같은 유관 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또 간호 업무의 탈의료기관화는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갈등과 불안감이 직역 간 충분한 협의와 국회의 충분한 수기 과정에서 해소되지 못한 점이 많이 아쉽습니다. 네, 사회적 갈등, 과도한 불안감, 또 직역 간 어떤 갈등. 사실은 윤 대통령이 과거의 후보 시절에는 대선에서는 이 간호법에 대해서 찬성을 했었단 말이죠. 근데 수기 과정도 충분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지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대통령 스스로가 왜 저렇게 국민들이 안 그래도 민생 경제로 짜증스러운데 자꾸 갈등, 네. 분열을 조장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갈등과 분열 때문에 안 된다는 건데요, 지금. 왜 그러면 대통령 선거 때는 공약을 했습니까? 그리고 사실 이게 협치를 했다고 하면은 충분히 국회에서 여야 간에 그러한 갈등, 그러한 것을 조정할 수 있었을 거예요. 어떻게 됐든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다수 의결로 결정이 됐다고 하면은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해서는 안 됩니다. 네. 이것은 민주주의 삼권 분립 원칙에도 어긋나기 때문에 물론 의사와 조무사 그리고 간호사 이러한 갈등이 있다고 하면은 통과시키고 다시 여야가 수기를 해서 또 당사자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좀 조정했으면 좋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국민만 환자만 네. 손해보는 저러한 거부권 행사는 바람직하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럼 간호법은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했으니까 사실상 뭐 국회에서 다시 의결하게 되면 폐기가 확정이 사실상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물론 겁니까? 국회법상 네. 3분의 2, 예. 200명이 찬성하면은 가결되지만은 예. 지금 현재 물리적으로 그것은 안 되지 않습니까? 네. 오죽하면은 국민의힘 간호사 출신 의원님들도 찬성하겠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만약에 거부권 행사가 됐다고 하더라도 국회에서 예. 여야 간에 좀 협치를 해서 의사, 조무사 그리고 간호사 간의 의견을 조정해서 법이 다시 개정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예. 글쎄요, 대통령 거부권 뭐 어떻게 대응할지 고민일 텐데 간호법에 대해서 대통령 거부권 행사, 의료계 각계 입장이 더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는데, 자 일단은 뭐 간호사들도 단체 행동을 지금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협회 차원에서 간호사들이 단체 행동을 한 게 한 번도 없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좀 의료 공백이 걱정되는데요. 그렇죠. 네. 지금 제가 살기도 여의도에서 살고 저희 오피스텔 조그만 걸 하나 빌려 쓰고 있는데 매일 데모예요. 노동자, 예. 간호조무사, 간호사들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최종적인
이 갈등과 조정의 책임은 대통령이 있는데 예. 왜 선거 때는 표 받으려고 찬성하고 그러면 대통령이 돼서 조정이라도 했어야 옳지 또 거부권 행사를 하면 또 다른 갈등이 오지 않느냐. 예.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는 통과를 시키고 또 좀 조정을 해서 예. 법이 완료됐으면 좋겠다 하는데 이제 현실적으로 또 간호사들이 나오면 또 의사, 조무사 또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누가 책임져야 돼요? 네. 국민만, 환자만 손해죠. 이렇게 되면은 사실 대통령 거부권에 대해서 제의를 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더 좀 까다롭잖아요. 그렇죠. 3분의 2 그렇죠. 이상이 또 동의해야 3분의 2가 되고.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되지를 보세요. 않으니까 예. 과거 노태우 정권 네. 때 김대중, 김영삼, 김종필, 예. 노태우 네. 이 일로 네, 삼김. 네. 그렇죠. 일로 삼김 사당 체제 때 예. 협치를 했기 때문에 90% 이상의 법이 사당 합의로 신속하게 통과된 적이 있습니다. 네. 우리는 이런 좋은 경험과 치적이 있는데도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협치가 안 되기 때문에 매일 저렇게 극단적 선택만 남아 있는 거죠. 우리 정치가 좀 후퇴하는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후퇴했다고 봅니다. 네. 특히 윤석열 정부가 와서 너무나 많은 후퇴를 하고 있잖아요. 아니 집권 1년 되도록 보십시오. 입만 버리면 문재인 탓입니다. 네. 전기료 인상하면서도 문재인 탓. 1년이 넘었는데.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차라리 에디슨을 탓하라고. 왜 전기 발명해가지고 예, 값이 그러니까. 올리게 하느냐. 이게 도대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촛불 켜고 살죠, 그죠? 그렇죠. 예. 자, 이게 지금 막 각 직업군 의료계 내에서도 간호조무사, 간호사, 의사 다 지금 엇갈려 있습니다. 의견들이. 특히 이제 의사협회는 간호법 제정 거부권 했으니까 박수 칠 줄 알았는데 또 의사협회 입장이 그렇지만도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의료인 면허 박탈법도 연관돼 있기 때문인데 예. 이것도 대통령의 제2요구권 대상에 포함되어야 된다. 최종 폐기될 때까지 투쟁 고삐를 늦추지 않을 거다. 사실 의료인 면허 박탈법도 아니 의사도 굉장히 중대한 잘못을 저지르고 반복되면 면허를 빼앗을 수도 있는 건데 그렇게 되지 못하게 하라는 거 아니에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좀 직업 간 이기주의라고도 보여지는데 어떻게 보세요? 모두 자기 이익을 추구하고 있는 예. 거죠.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중요한 거예요. 네. 저러한 것을 여야 협치를 통해서 의사, 간호사, 조무사 이 관계자들을 조정해가지고 정치가 이루어지는 건데 네. 선거 때는 한다 하고 안 해버리고 그 협치는 안 되고 예. 거부권 행사하면은 이런 갈등이 계속 나오는 거죠. 이렇게 되면 뭐 간호법도 제정해주고 간호조무사법도 제정해주고 또 갈등이 있으면 좀 풀어주고 그런 게 사실 정치의 영역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민생 경제 지금 시장에 가서 물어보세요. 예. 살겠다고 하는 국민 어디 있는가? 이러한 것도 다 정치가 잘 돼야 풀리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근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가 엉망인 거예요. 네. 못하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이 간호법 제정 이 거부권 행사한 게 시작에 불과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 현안 하나뿐만이 아닙니다. 이슈가 앞으로 줄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소위 방송법 또 노란봉투법, 쌍특검법 등등 여지없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는 거 아니냐 이런 전망들이 있는데 원장님 어떻게 보세요? 거부권 행사해서는 안 되죠. 네. 그러한 법들이 필요해서 국회의원들이 논의를 한다고 하면은 잘 여야 간에 당정 간에 또 대통령실과 야당 간에 예. 사전 조정을 통해서 예. 해 나가야지 모든 법안을 쟁점 법안은 다 거부권 행사하고 네. 또 싸우고 그러면 경제는 손은 누가 키웁니까? 사실은 과거에도 뭐 여야가 뭐 정부와 야당이 이렇게 겉으로는 으르렁거려도 물밑에서 정치의 영역이 있고 협상을 하고 조율을 하고
이랬던 것들이 있잖아요. 아, 그렇죠. 근데 요즘은 전혀 지금 여야가- 소통이 안 되는 느낌이다. 여야가 본회의장에서 네. 상임위장에서 격렬하게 몸싸움도 하고 네네. 뭐 여러 가지 피태도 올리지만은 예. 끝나면은 그래도 여의도 바닥 포장마차라도 여야들이 만나가지고 네. 야 이건 안 되지 않냐. 이건 국민을 위해서 좀 해야 되지 국민들이 않냐. 저렇게 예. 우리 국회를 향해서 예. 국회의원들한테 비난하면 우리 한번 방법을 만들어 보자. 이렇게 됐는데 지금은 대화가 없잖아요. 네. 아니 어떤 대통령이 집권 1년이 되도록 야당 대표를 한 번도 만나지 않은 대통령, 예. 전직 대통령을 관저로 한 번도 초청하지 않은 대통령. 이게 단군 이래 윤석열 대통령이 최초예요. 네. 처음이에요. 네. 뭐 사법 관련된 뭐 어떤 절차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라고는 생각 안 하세요? 아 그것은 예. 그렇게 입만 벌리면 헌법인데 네. 헌법 정신이 뭡니까?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날 때까지는 무죄 예. 추정은 원칙이에요. 그리고 만약 야당 대표를 못 만나겠다 네. 하면은 원내대표 등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것도 안 하니까 문제죠. 네. 어쨌든 뭐 대통령이 국회가 통과시킨 거부권을 이렇게 법안을 거부권 행사하는 건 정치적 승부수기도 한데 역대 정부 사례 보면 윤 대통령이 좀 소위 남발한 게 아니냐 이런 좀 비난도 있습니다. 근데 또 민주당이 다수당이라고 해서 민주당이 법안 통과시켜놓고 이거 오케이 해라라고 들이대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아, 그것도 1년 아니 교부권 행사는 역대 대통령들이 간혹 있었어요. 네. 있었지만은 대개 보면은 여소야대 예. 이러한 국회에서 야대 국회가 이 입법권을 좀 과도하게 행사하면은 네네. 대통령으로서는 거부권 행사를 했는데 소위 입법 만능주의에 좀 거부를 하면서 그죠? 그렇죠. 예, 예. 그렇지만은 그러한 과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과거 정권에서는 서로 대화가 됐었다. 김대중 대통령 때 제가 비서실장을 할 때요. 네. 여소야대입니다. 거부권 행사가 없었네요 그때는. 네, 없었어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저도 당시 박관용 국회의장이 예. 찾아가는데요. 제가 그 기자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의장님 공관을 쥐구멍 들어다니듯 매일 밤 들어다녔다. 이런 노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소통을 하고 대화를 아, 했다는 그렇죠. 밑에서. 예. 예. 그렇습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 때도 거부권 행사가 없었고 박근혜 정부 때 2번이었습니다. 자, 어떻게 뭐 간호법 제정에 대해서 일단 거부권을 대통령이 행사했는데 다시 한번 이 논의 과정이 있을지 좀 국회를 주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겹악재에 빠져 있는 민주당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김남국 의원의 코인 논란, 점점 의혹과 논란이 증폭이 되고 있죠. 김남국 의원은 한동훈 법무장관을 거론한 점에 대해서 갑론을박했습니다. 지난 6일이었죠. 한동훈 검찰의 작품이다. 의혹을 부풀리고 흠집을 내 윤 정부의 실정을 덮으려는 얄팍한 술수다라고 이 의혹 초기에 김 의원 얘기했었고요. 오늘 한 장관은 내가 민주당 뭐만 있으면 전화 검찰 탓, 국민들은 익숙해졌을 거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전에는 뭐 누가 김치 코인 사라고 했냐 뭐 이런 얘기했었죠. 한동훈 장관도요. 자, 뭐 어떻게 보면 좀 조소했는데 한 장관이 김남국 의원을 김남국 의원이 얼토당토 않은 얘기를 했다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우선 한동훈 장관은 국무위원입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좀 겸손하고 지난번에도 오만한 그 얘기하셨어요. 그것은 네. 해서는 안 돼요. 예. 국민의 대표가 좀 얘기를 했다고 하면은 다소곳이 설명을 해야지. 자기가 국회의원을 가르치려고 하는 네. 저 건방진 태도는 절대 안 됩니다. 예. 그렇지만은 코인은 김남국 의원이 했지 한동훈 장관이 시켰습니까? 사라고 한 거 아니죠, 그죠? 예, 말만 하면은 민주당도 검찰 기획이다. 뭐 한동훈 장관 네. 이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예. 그렇지만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한동훈 장관이 좀 겸손하고 네. 오만하지 않으면은 앞으로 대성할 그런 인물인데 건방져요. 네. 버릇이 없어요. 네. 그러면은 좀 겸손해지면은 차기 여당의 뭐
주자 가운데 유력하다고 보세요? 이건 저는 번외 그렇게 질문입니다. 봅니다. 예, 예. 대단히 영특하고 네. 사리가 분명한 분인데 예. 태도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네. 이 권력을 잡으면은요 오만해가지고 겸손하지 못해가지고 국민적 비판을 또는 판단을 받습니다. 예. 만약 한동훈 장관이 총선에 나오거나 또 뭐 서울시장 나오거나 예. 대통령에 나오거나 그러한 동량이 된다고 생각해요. 예. 그렇지만 지금의 저 태도를 저 오만함을 버리지 않고는 어렵다. 예. 그래서 저는 한동훈 자신을 위해서도 예. 좀 겸손해라. 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민주당 김남국 의원발 코인 의혹이 민주당 내 갈등을 지금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내부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이번 김 의원 코인 사태를 너무 안이하게 대응한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난 14일이었어요. 6시간 쇄신 의총을 진행했는데 김 의원에 대한 역시 국회 윤리특위 제소가 반영이 되지 않아서입니다. 반면 선제적으로 국민의힘은 제소를 했죠. 당 내에서의 목소리 엇갈리고 있는데 김종민 의원은 오히려 윤 정권을 살려주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고 이재명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자, 발언 수위가 좀 높아지고 있는데요. 그랬더니 친이계에서는 양이원영 의원 이재명 재신임 받아야 한다고 비명계가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는군. 당내 갈등이 좀 격화하고 있는데요. 이른바 개딸 또는 강성 지지층의 수박 논쟁도 재점화하고 있습니다. 자, 김남국 의원을 탈당을 했지만 지금 당이 어떻게 보면 쑥대밭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남국 의원이 코인을 한 것은 미국은 가상화폐가 합법이죠. 합법이고 예. 중국은 불법입니다. 우리나라는 무법이에요. 네. 법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법적으로 어떠한 판단이 나올지는 검찰과 사법부의 몫입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됐든 국회의원이 예. 코인을 한다고 하는 것은 돈을 벌든지 출세를 하든지 둘 중에 하나만 해야지 둘 다 하겠다고 하는 것은 나쁘다. 특히 김남국 의원이 법조인으로서 아무리 법적인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무슨 상임위하면서 또 국회의원 신분으로서 저러한 일을 한 것은 절대 옳지 않습니다. 네. 그렇지만은 자기 스스로가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자진 탈당을 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재명 대표를 만나서 그래도 민주당은 잘못하면은 탈당이라도 하고 책임을 지는데 네. 자기 당 국민의힘은 이게 뭐냐? 대표가 옹졸해 가지고 그마저도 안 한다. 이거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예. 사실 태영호 최고위원이 3개월 당원권 정지를 먹은 것은 이건 꼬리 자른 겁니다. 네. 잘못된 겁니다. 이것은 대통령실 이진복 정무수석이 공천을 미끼로 한일 간의 얘기를 마이크를 잡고 최고위원으로 적극 지지하면은 강남갑에서 공천이 된다 하는 식의 얘기 아니에요. 네. 그거 그러한 사실이라고 얘기, 보시는군요. 그렇죠. 네. 그러한 얘기를 해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은 2년 감옥을 살았어요. 실형 받았죠. 네, 그렇죠. 그러면 이것은 범법인데 꼬리 잘라서 3개월 당원권 정지하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제 감경시켜준 거죠. 말하자면 그렇죠. 김재원 최고보다. 그러니까 네. 저는 민주당이 이런 건 좀 싸워라. 네, 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같은 문제는 예. 민주당이 좀 싸워라 하는데도 민주당이 문제가 있는 건 사실이에요. 네. 그렇지만은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게 나무라는 거야. 예. 자기들은 하지 않고. 그래서 저는 어떻게 됐든 김남국 의원이 자진 탈당을 한 것은 자기 스스로가 단두대, 교수대에 올라간 거예요. 네. 죽느냐 사느냐 이제 그 결정이 남았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김어준의 뉴스공장 나가서도 그 얘기했어요. 네. 김어준 공장장한테 제발 좀 김남국 불러들이지 마라. 그리고 김남국 의원한테도 제가 전화 통화했습니다. 왜 출연시키느냐, 나오지 왜 나가냐. 마라. 네. 너는 지금 대국민 사과를 했다고 하면 예. 자숙을 해라. 네.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근데 그 해명들도 앞뒤가 맞지가 않아요, 보면은. 그렇죠. 네. 해명을 하면 계속 꼬리를 물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김남국 의원이 최상의 방법은 검찰에서 강제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거기에 성실하게 응해라. 네. 그리고 지금 이 국민의힘에서
윤리위원회에 제소했다고 하면 예. 피할 길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민주당도 함께 해서 네. 윤리위원회에서 검토를 해가지고 뭐 제명이랄지 네. 어떤 징계라든지 내릴 수밖에 없지 않느냐. 예. 그 두 가지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중요한 그렇지만은 것은 예. 이걸 제도적으로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첫째, 국회에서 가상화폐에 대한 입법, 네. 법률 정비를 해야 된다. 두 번째, 공직자 재산 공개에 가상화폐도 공개하도록 해라. 네.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고위공직자 및 국회의원의 전수조사를 해라. 예. 대통령실 포함해서 다 해라 이거죠. 네. 그렇게 해서 국민들의 의혹을 불식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예. 그래서 저는 김남국 의원의 처리는 예. 국회 윤리위원회와 검찰 수사에 맡겨두고 본인은 제발 좀 나서지 말고 네네. 반성하고 있고 네. 국회에서 국민들을 위해서 입법, 재산 공개, 그리고 전수조사 예. 이 세 가지를 해야 된다. 예.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예. 지금 뭐 민주당의 대응도 사실 좀 미온적이었고 늦었다 이미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그래서 민주당에 실망한 국민들 여론을 좀 반전시키기 위해선 박 전 원장이 말씀대로 당 차원에서 좀 더 강력한 쇄신 의지 또 제명까지도 당 차원에서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인데 그래서 이제 이재명 대표 리더십도 시험대에 오르는 게 아닌가 싶고 지금 박 전 원장 말씀하신 국회의원 전수조사 이것도 반드시 해야 한다 이런 여론이 좀 많습니다. 자, 그런데 김기현 저도 네네. 원내대표를 3번 해봤고 예, 예. 당대표도 해봤습니다마는 저러한 때 또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국민 대표 아니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당대표로서는 신중하게 접근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보면은 이재명 대표와 송영길 전 대표, 윤관석 의원 이성만, 등 두 예. 사람 그리고 이번 김남국 의원의 처리도 하루 이틀 늦어가지고 대장쟁이도 네. 달궜을 때 내려치는 지혜가 있는데 아. 타이밍을 놓쳤지 않냐 그러니까 예. 이렇게 비난을 국민들은 할 수 있어요. 네. 그렇지만 국민의힘에서는 이것도 저것도 안 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지금 보세요. 159명의 우리 꽃다운 자식들이 네. 정부의 잘못으로 이태원에서 예. 참사를 당했는데 네. 이것 하나 누가 사과를 합니까? 책임을 집니까? 반성을 예. 합니까? 예.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홍준표 시장 말씀대로 그래도 민주당은 탈당이라도 하고 예. 움직이는데 남을 비난할 수 있습니까? 자, 뭐 국회의원 전수조사 여론도 크고 반드시 좀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여야도 정쟁으로 삼지 말고 국민들 납득시키는 실망을 좀 불식시켜준 그런 행보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이번에는 활동 반경을 넓히고 있는 전직 대통령들 행보 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소위 기지개를 펴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데요. 일단 MB 이명박 전 대통령이 본인의 치적이죠. 청계천을 찾았습니다. 사면 복권 이후 세 번째 공개 일정이었는데 언론들도 따라왔습니다. 그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있었어요. 한일 관계만 봐도 용기 있는 사람. 난 윤 대통령 열심히 잘하고 있다고 봐요. 긍정적으로 봐요. MB의 평가 어떻게 보세요? 부처님 눈에는 부처님만 보이는 겁니다. 네.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이고 아유. 가장 실패한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고 하면은 네. 저는 잘하는 것 아니다 이렇게 들리네요. 네. 근데 건강 문제 때문에 사면됐는데 뭐 상당히 혈색이 좋아 보이던데요. 아니, 뭐, 저도 감옥 살았습니다만은 거기 들어가면 아파요. 그래 그렇습니까? 나오면 또 건강 좋아지는데 예. 그러한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래 30% 겨우 넘는 지지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한테 잘하고 있다. 네. 자기 기준으로 보면 잘하겠죠. 뭐 어떤 본인 물론 대통령 했습니다만 정치적인 본인의 영향력을 좀 확대하려는 의도 또는 소위 이제 총선 1년 놔두고 아직 그래도 잔재에 있는 친이계들 좀 챙겨주기 위해서 지분 위해서 저런 행보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은 어떻게 보세요? 저분이 챙기면 더 손해예요. 아 그렇습니까? 예, 그냥 계시는 게 좋죠. 알겠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달이었죠. 11일 대구 팔공산 동화사로 사면 후 첫 외출을 했습니다. 한편 문재인 전 대통령은 책방을 냈죠. 책방일로 상당히 바쁘고 최근에 또 다큐멘터리 본인 이야기를 담은 영화
직접 또 관람하면서 외부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정치에 관여하지 않는다, 잊혀지고 싶다 이런 입장은 변함이 없지만 정치적으로 해석이 될 수 있는 발언이나 행보도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계속 현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 얘기하니까 이것도 불강력이라고 보세요? 저는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과 네. 문재인 대통령은 다릅니다. 예. 이 두 전직 대통령은 중요한 형사범으로 네. 감옥을 살고 가석방 됐다가 윤석열 대통령이 은전을 베풀어서 복권시켜준 거예요. 네. 고마우니까 저렇게 잘한다. 그러고 다닐 수 있어요. 그렇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저는 제가 지난번 방문했을 때 그 얘기를 했어요. 민주당 얘기도 지금 다 맞잖아요. 네. 옳잖아요. 그리고 그때 말씀하시더라고요. 4.3, 5.18 그 공식 행사에는 참가하지 않더라도 별도의 예를 갖추겠다.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예.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입만 벌리면은 문재인 탓. 오죽하면은 전기값 올리면서도 전기료 올리면서도 문재인 정부 아니에요? 1년까지는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언제까지 이런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앞으로 4년 내에 할 거예요. 5년 내에. 그러니까 내가 에디슨 가서 따져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네.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매도를 당하면은 네. 한 말씀 하셔야 된다. 저는 하지 않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예. 상당히 답답하십니까? 답답하게 느낍니다. 그럼 어떤 톤으로 어떤 수위로 얘기하셔야 하셔야죠. 된다고 보세요? 그렇게 매도를 당할 때는 네. 나는 이렇게 했다 하는 사실관계만이라도 얘기를 하시는 것이 원칙이다 그렇게 봐요. 팩트를 놓고 그렇지 않다고 그렇죠. 반박을 해야 된다. 예, 그렇죠. 네. 아니 모든 게 그러잖아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코로나 종식 선언하시면서 K 방역은 전 세계적으로 칭찬을 받았습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거의 국민적 영웅으로 추앙을 했잖아요. 예, 뭐 세계에서도 주목했고요. 세계에서도 했어요. 그래서 저는 노벨 의학상이 정은경 질병관리청장한테 오는 것 아니냐 네. 이런 얘기도 한 적이 있었습니다만 예. 어떻게 됐든 그 코로나 방역 K 방역을 정치 방역으로 실패했다고 하면은 예. 윤석열 대통령 진짜 코미디 아니에요? 개콘에 출연하신 거예요? 개콘은 망해가지고요. 예, 이제 없어졌죠.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예. 새로 만들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자, 뭐 전직 대통령들이 이렇게 좀 활발한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 민감하게 보는 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총선 1년도 안 남았다라는 점 관련돼서 또 거물급 정치인 또는 잠룡으로 불리는 분들 아니면 한 정권의 상징적인 정치인들의 출마설이 이제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자, 유승민 전 의원, 최경환, 우병우, 유영하 공천이 이뤄지면 수도권 선거에 안 좋은 영향이다. 보수 정권의 인물들이죠.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우병우 전 수석, 그리고 유영하 변호사 등등입니다.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조국 전 법무장관 출마, 조국의 강 아직 못 건넜는데 풍덩 빠지자는 거냐? 자, 지금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 인물들 어떻게 출마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예상하세요, 원장님? 뭐 저분 중에서 최경환 전 부총리는 네네. 제가 잘 압니다. 예, 그리고 고생은 했지만은 충분한 자격이 있다.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네네. 우병우, 우영하 씨는 잘 모르고 예.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제가 불씨를 제공했어요. 굉장히 개인적으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네. 특히 조민 따님까지. 네. 제가 방송에 출연했는데 조국 장관이 출마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우리 대한민국에 공직선거법상 출마의 자격이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나올 수 있는 거다. 예. 그러니까 그 조국 장관의 출마는 본인과 당에서 결정할 문제고 만약 출마를 하면은 국민이 선택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가 있지. 네. 나는 잘 모르겠다. 네. 그렇게 말씀드렸고 특히 조민도 네. 많이 나오더라. 예. 제가 미안하게 생각하는 것은 조민은 바로 나는 의사의 길을 가겠다 해서 미안하다. 예. 그런 얘기도 했어요. 예. 그러니까 또 이 최순실 씨 딸
정유라 네. 씨가 또 나도 출마하겠다. 발끈한- 거기도 아무 하자 없으면 출마 안 한 거예요. 예. 그걸 누가 막아요? 네. 그래서 저는 특정인의 출마 여부에 대해서는 예. 그렇게 얘기할 필요도 없다. 네. 저는 그렇게 봐요. 뭐 신평 변호사 뭐 이런 분, 네. 윤 대통령의 멘토라는 분, 네.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그만한 정치적 자산 스토리가 있는 사람이 어디 흔하냐, 뭐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보더라고요. 그 사람 또 그 사람 눈이 있으니까 네네. 또 교란하려고 하는 것도 있겠죠. 아, 예. 그렇군요. 과거 정권을 상징하는 인사들의 출마설 아직 뭐 1년 넘게 남았으니까 1년 가까이 남았으니까 몰랐죠. 좀 지켜봐야 그것은- 되겠네요. 아니 정치는 자꾸 그런다니까. 예. 본인이, 당이, 국민이 결정하는 거예요. 네. 예. 또 그때 시대가 부르면 응하는 것이고. 아, 그죠?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1타 시사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도권 광역버스의 좌석 예약 서비스가 확대됩니다. 국토교통부는 광역버스 좌석 예약을 보다 편리하게 하고 노선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유성훈 기자입니다. 국토교통부와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는 경기도와 버스 운수사 등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열고 수도권 광역버스 좌석 예약제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국토부는 먼저 다음 달 초 기준으로 경기 고양과 수원시 등 23개 노선에서 39회 운행하는 광역 예약버스는 오는 8월까지 50개로 2배 늘립니다. 운행 횟수 역시 243회로 6배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 롯데카드 앱 디지로카를 통해서도 예약할 수 있도록 해 서비스 편의를 높입니다. 네이버, 카카오 계정과 연동한 앱 간편 회원 가입도 제공한다는 방침입니다. 노선과 시간, 정류소 즐겨찾기 기능을 추가하고 예약한 버스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차량 번호와 함께 도착 알림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도 세웠습니다. 이용 혼선 방지를 위해 예약 버스에는 전용 로고를 부착하며 일반 버스와 탑승 장소를 분리합니다. 고장 등으로 예약 버스 운행이 어려울 때는 즉시 알림을 띄울 예정입니다. 국토부와 대광위는 광역버스 좌석 예약은 동일한 가격으로 더 나은 대중교통 서비스를 누리는 것이 목표라며 광역교통 혁신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OBS 뉴스 유성훈입니다. 취업 후에 상환하는 학자금 대출에 대해 일부 무이자 혜택을 주는 법안이 상임위에서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됐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을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단독으로 의결했습니다. 오늘 야당이 단독 처리한 개정안은 취직 전으로 상환이 시작되기 전 기간에 대해서 이자를 면제해준다는 내용입니다. 또 원리금 상환을 시작한 이후여도 육아휴직, 실직, 폐업 등으로 인해 소득이 사라지면 이로 인한 유예 기간에 붙는 이자 역시 면제한다는 조항이 담겼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핵심 피의자인 현역 의원 소환 일정을 조율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성만 의원은 19일 오전 9시에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할 예정이며 윤관석 의원은 다음 주 출석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어제 송영길 전 대표 보좌관 박모 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해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고 지난주에는 먹사연 재무직원을 소환했습니다. 또 강래구 씨의 구속기간을 연장할 방침인 가운데 포렌식 참관에 송 전 대표의 수행비서였던 문모 인천시 의원과 먹사연 관계자 김모 씨를 불러 관련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SG증권 주가 폭락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라덕연 호안 대표 등 주가 조작 일당의 재산 동결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서울 남부지검 합동수사팀은 라 대표 등 주가 조작 일당의 재산 2,642억 원에 대해서 기소 전 추징 보전을 청구했습니다. 기소 전 추징 보전은 피의자가 기소 전 범죄 수익에 해당되는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게 동결하는 절차입니다. 검찰은 이 일당이 시세 조작으로 2,642억 원의 부당 이득을 올린 뒤 이 가운데 1,321억 원을 수수료로 챙긴 것으로 보고 해외 은닉 자산도 확보할 방침입니다. 국내 기술로 개발하는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 KF-21 보라매가 적기 양산과 신속한 전력화를 위해서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을 기존 배보다 6개월 앞당겼습니다. 방위사업청은 첫 시제기 출고 후 200여 차례 비행 시험 등을 통해
속도와 이착륙 거리 등 260여 개 항목 검증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방사청은 후속 평가로 비행 영역 확장과 공중급유, 공대공 유도 발사 등에 대한 시험을 순차적으로 진행한 뒤 2026년 전투용 적합 판정을 최종 획득할 계획입니다. 경제오늘입니다. 최악의 수출 침체기에 자동차가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수출 확대와 국내 자동차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업계와 정부가 뛰고 있는데요. 자세한 소식은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최한성 기자. 네, 기아 인천 플래그십 스토어에 나와 있습니다. 네, 완성차의 수출 호조세가 이어졌다고 들었는데요. 그 소식부터 먼저 전해주시죠. 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 4월 자동차 산업 동향을 발표했습니다. 생산과 내수 수출이 동반 성장했습니다. 특히 완성차 수출액은 62억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40.3% 늘며 4월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자동차 부품 수출을 더하면 전체 수출액은 81억 달러로 늘어납니다. 수출 대수는 24만 7,399대로 한 해 전보다 25.3% 증가했습니다. 지속적인 수출 호조세에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자동차 수출액은 232억 달러로 사상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산업부는 국내외 수요를 바탕으로 생산이 확대되면서 완성차 수출도 증가세를 보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주요 수출 품목 중 자동차가 유독 잘 나가는 이유, 또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네, 고가 차량이 인기를 끌고 있는 점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특히 대당 판매 단가가 높은 친환경차의 수출이 도드라집니다. 4월 전기차 등 친환경차는 모두 63,824대가 해외로 팔려나갔습니다. 친환경차 수출량은 작년 8월 4만 1,000대였습니다. 하지만 지난 2월부터는 3개월 연속 6만 대 이상이 수출이 될 정도로 상승세가 가파릅니다. 이곳 기아의 전기차 니로는 올해 초부터 줄곧 수출 상위 모델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현대차의 아이오닉5와 아이오닉6도 글로벌 무대에서 활약하며 국내 완성차 업계 질주의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제1의 수출 품목에 오른 자동차, 선전을 이어가려면 민관이 힘을 모아야 할 텐데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까? 네, 가장 눈길을 끄는 건 현대차 그룹의 행보인데 전기차 분야에서 대규모 투자를 하기로 예정돼 있습니다. 2030년까지는 국내 전기차 부분에 있어서 총 24조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기아는 4월 오토랜드 화성에서 전기차 공장 기공식을 가졌고 상반기 중 오토랜드 광명의 내연기관 시설을 전기차 전용 라인으로 바꾸는 작업에도 들어갑니다. 현대차도 전기차 생산 역량 강화를 위해 오는 4분기 울산 공장에서 전기차 공장 마련 작업을 시작합니다. 이 모든 계획은 2030년 전기차 글로벌 탑3 도약이란 목표를 향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적극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실제 전기차 분야에 투자할 경우 최대 35%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법령 개정에 나선 상태입니다. 세계 모빌리티 혁신을 주도할 수 있도록 정부도 원팀으로 뛰겠습니다. 전기차 공장과 생산시설 확충 그리고 전방위적인 정부 지원은 전기차 산업 생태계 조성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기아 인천 플래그십 스토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지난달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면서 수출 수입 제품 모두 전반적인 가격 수준이 석 달 연속 상승했습니다. 한국은행의 수출입 물가지수 통계에 따르면 4월 기준 수출 물가지수는 117.92로 지난 3월 117.79보다 0.1% 상승했습니다. 전월 대비 기준으로는 지난 2월부터 석 달 연속 오름세지만 1년 전과 비교하면 7.5% 낮은 수준입니다. 국내 물류기업 절반의 1분기 실적이 1년 전보다 부진했고 물류기업 상당수는 하반기에도 물류시장 경기가 나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의 코로나 이후 물류기업의 경영 전망조사에 따르면 기업 47.2%가 코로나 기간이었던 작년 1분기와 비교해 올해 1분기 실적이 감소했다고 답했습니다. 매출이 줄어든 원인으로는 기업 상당수는 경기 침체로 인한 물동량 감소와 운임 하락을 꼽았습니다. 1분기 전국 광역시도에서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의 오름세를 이끈 곳은 서울과 세종시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는 4.74% 올라 전국 광역시도 가운데 상승률 1위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전국 평균 상승률 1.47%의 3배 이상 높은 수치입니다. 실거래가 지수는 주간 시세 동향을 구하는 표본 조사와 달리 실제 거래된 아파트의 실거래 가격을 이전 거래 가격과 비교해 지수화한 겁니다. 해외 여행을 준비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현금보다는 편하게 카드 사용을 계획하실 텐데요. 출국 전 카드 사용 국가와 일일 사용 금액 등을 설정해 놓으면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신송희 기자입니다. 한밤중 날아든 해외 온라인 결제 문자. 승인 거절과 함께 사고 위험으로 카드 사용이 일시 제한된다는 내용입니다. 문자를 받은 피해자는 카드사로부터 카드 복제가 의심된다는 전화를 받고 곧바로 카드를 정지해 피해를 막았습니다. 여행 도중 식당을 이용하면서 무심코 건넨 신용카드가 불법 복제되면서 겪은 일인데 최근 우리나라의 해외 관광이 늘면서 이 같은 사고는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집계한 자료를 보면 카드 부정거래 사용 건수는 2021년 18,000여 건에서 2022년에는 22,000건으로 4,000건 급증했습니다. 피해 금액도 같은 기간 49억 원에서 64억 원으로 커졌습니다. 사기 수법이 날로 교묘해지면서 피해 규모도 커지는 양상입니다. 해외에서는 사고 발생 시 대처가 용이하지 않은 점을 노려서 금액도 좀 더 커지고 있고 유형도 좀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해외 여행 도중 손쉽게 현금을 찾을 수 있는 ATM 기기 사용도 주의해야 합니다. 마그네틱 선을 위변조하는 스키밍 수법 때문입니다. 피해를 막기 위해선 출국 전 카드 사용 국가와 일일 사용 금액 등을 설정하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출국 전 고객께서 카드별로 직접 차단 여부를 설정해 놓으면 도난과 분실 등 해외 부정 사용을 막을 수 있어 안전한 카드 사용이 가능합니다. 카드를 도난당했거나 분실 시 즉시 신고해야 하고 카드 뒷면 서명을 했는지 여부도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OBS 뉴스 신송입니다. 비즈투데이입니다. LG화학이 글로벌 톱 종합 전지 소재 회사로 도약하기 위한 2030년 3대 신성장 동력 매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신학철 LG화학 부회장은 코리아인 글로벌 전기차 2차 전지 컨퍼런스 기조연설에서 전지 소재 매출을 2022년 4조 7천억 원에서 2030년 30조 원으로 6배 성장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계획대로라면 LG화학의 전지 소재와 친환경 소재 혁신 신약 등 3대 신성장 동력의 매출 비중은 2022년 21%에서 2030년 57%로 높아진다며 LG화학의 중심축이 3대 신성장 동력 비즈니스로 이동하는 근본적인 변화를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회사 측은 밝혔습니다. 더 기아 EV9의 사전 계약이 10,000대를 돌파했습니다. 기아는 사전 계약 시작일로부터 8일 만인 어제까지 1,367대의 주문이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회사 측은 기존에 없던 새로운 플래그십 EV9이 프리미엄 차량 구매를 기다리던 고객의 선택을 받은 결과로 분석했습니다. 국내 첫 3열 대형 전동화 SUV인 EV9은 웅장함이 돋보이는 외관에 1회 충전으로 501km를 달릴 수 있는 대용량 배터리, 최고 수준의 신기술을 대거 갖춰 소비자들의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포스코 ENC가 포스코그룹이 추진하고 있는 2050 탄소 중립 비전에 발맞춰 전 건설 현장에서 에코 드라이빙 캠페인을 추진합니다. 에코 드라이빙 캠페인은 건설 현장에서 사용 중인 굴삭기와 덤프 트럭 등 장비를 운용하는 과정에서 장비 공회전을 줄이는 겁니다. 탄소 배출량과 에너지 소비량을 줄이는 등 탄소 중립 실천 생활화를 위한 에코앤 챌린지 활동으로 협력사와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포스코 ENC는 이번 캠페인으로 전 현장에 적용되는 표준 구입 사양서에 공회전 최소화와 현장 내 적정 속도 운행, 노후 장비 차량 사용 억제 등을 명시할 계획입니다. SK ICT 패밀리 3사와 하나금융그룹 3사가 통신과 금융데이터 결합을 통해 금융 소외계층을 돕기 위한 차세대 신용평가 모형 개발과 신규 상품 발굴에 나섭니다. 이와 관련해 SK텔레콤 등 SK ICT 3사와 하나금융그룹 계열 3사는 통신, 금융, 미디어, 유통 데이터 결합 신사업 추진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양측은 이번 협약에 따라 각 사의 데이터를 개인 신용평가에 추가해 활용함으로써 금융거래 이력이 부족한 고객들의 금융복지를 향상시킬 계획입니다. 미출고 사례는 전형적인 폰지 사기라고 봅니다. 이제 소위 말하는 바지 사장에게 소유권을 떠넘기는 적은 자본으로 또는 무자본으로 갭 투기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 점. 저는 미출고 사례는 전형적인 폰지 사기라고 봅니다. 대부분 빌라나 한 동짜리 아파트를 짓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그 행태는 땅 사고 건물 짓는 데 필요한 자금을 금융기관에서 빌리고 다 짓고 나면 이거를 매각을 하는 거죠, 일반적으로. 그래서 그 사업에서는 벗어나는 거고 그 사업은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미출고 사건은 뭐 임대사업자를 중간에 끼긴 했어도 그 이후에 받은 전세 자금을 가지고 선순위 금융기관이 잡고 있던 선순위 채권자들에게 돈을 갚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실상. 이들은 그 돈을 갚지 않고 그 전세 자금을 가지고 다른 사업에, 그러니까 또 다른 건설 사업에 또는 뭐 다른 지역에 가서 그 사업 자금으로 활용했다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저는 폰지 금융, 폰지 사기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대부분 전세 피해를 보신 분들은 본인들이 선순위로 들어가거나 후순위로 들어가도 선순위가 좀 적거나 그래서 지금 같은 상황에서도 보증금을 일부라도 찾을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미출고는 앞에 선순위 채권을 하나도 갚지 않았기 때문에 이 보증금 채권이 완전히 후순위가 되고 선순위 채권 규모가 커서 경매에 들어가도 우선 변제권이 있는 케이스 아니면 거의 보증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거죠. 이게 이제 가장 큰 다른 전세 사기 또는 전세 피해 문제와 가장 큰 차이점이고 이런 사례가 가장 악질적인 사례인 것 같고 이렇게 크게 피해를 보는 대규모로 발생한 것은 거의 저도 경험이 없는 사례라고 보입니다. 전통적인 사기와 신종 사기가 있는데 전통적인 사기는 뭐 등기부등본을 속인다거나 임차인이 있음에도 주민등록에서 잠깐 빼서 뭐 없다고 하거나 또는 기존에 임차인이 있는데 그 임차인이 나갈 거라고 얘기하면서 계약을 하고 안 나가거나 그래서 이중 계약을 하는 거 또는 뭐 중개사들이 중간에 집주인에게는 월세 계약한다고 하고 세입자에게는 전세로 계약한다고 하면서 그 전세 계약 보증금을 가지고 뭐 도망간다거나 하는 방식의 이제 전통적인 사기 수법이 있고요. 최근 사기 수법은 이제 좀 아까 말씀드렸던 미출고 같은 사례, 그 다음에 이제 갭 투자를 하면서 사실상 임대사업 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그 빌라, 신축한 빌라의 소유권을 넘겨줌으로써 이 사람이 임대사업자로서 주택을 관리하지 못하고 또 보증금 빼달라고 하는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결과적으로 사기가 되는 또 초기부터 의도하고 그런 일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알면서도 이제 그렇게 그 건설업자들은 보증금을 받아서 건설비 회수해서 나가고 능력 없는 이제 소위 말하는 바지 사장에게 소유권을 떠넘기는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그 상황상 가능했기 때문에 최근에 이런 문제들이 더 두드러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그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그 지역에 평생 거주하겠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전세로 들어가는 그 주택을 내가 사고 싶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주택이라는 거죠. 말하자면 일시적으로 거주하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대부분 이제 월세나 전세를 선호할 수밖에 없는 거고, 내가 조금 더 돈을 모아서 더 좋은, 살기 좋은 집을 사야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소위 말해서 이제 임대 시장에 머물게 되는데, 경기 지역에 그런 집들이 많다는 거고, 경기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신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 말씀드렸던 그 전세 사기꾼들이 그 집을 넘기는 그런 수법과 전세를 선호하시는 분들의 그 선호 지역이나 형태와 딱 맞물려서 그런 부분이 많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대부분 이제 서울은 뭐 일부 특수한 지역 아니면 그 아파트 선호도가 높으니까 서울에서도 이제 빌라나 이런 집들은 과거에는 이제 많이 샀는데 요즘에는 사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전히 전세 수요가 많기 때문에 그 전세 수요가 많으면 전세 가격도 올라가고, 그래서 적은 자본으로 또는 무자본으로 갭 투기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 점, 이런 것들이 전세 사기 문제를 더 크게 부각시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세 문제를 고민하는 임재만입니다. 2년 전에 계약했던 분들에게 이런 문제들이 좀 더 많이 나타나지 않을까. 앞으로 집값이 오르지도 않을 건데 내가 전세 끼고 집을 살 이유가 없죠. 쉽게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기에는 보증금을 낮춰야 되는 문제 때문에. 네, 오는 금요일부터 인천 일대에서 디아스포라 영화제가 열립니다. 차별과 편견, 전쟁의 고통 등 우리 사회의 문제를 다각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면서 인천을 넘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영화제 가운데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어떤 메시지들로 큰 울림을 전해줄지 벌써 기대가 됩니다. 디아스포라 영화제 이혁상 프로그래머 모시고 말씀 나눠보죠.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디아스포라 영화제 작년에도 저희가 뉴스를 통해 소개해드렸고 요즘도 소개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1년 지나서 뵈니까 더 반갑고요. 네, 반갑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이제 디아스포라 영화제에 대해서 많이 아시고 익숙해지셨습니다. 네. 또 많은 메시지도 전달받으셨고 디아스포라라는 단어가 주는 그런 또 특별함이 있는 것 같아요. 소개 좀 해주십시오. 네, 사실 좀 낯선 단어기도 해서 네.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한국 전쟁 이후에 한국에도 굉장히 많은 이산 가족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 이산이 디아스포라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떠날리, 흩어질 산, 그러니까 어딘가를 떠나서 새로운 곳에서 정착해서 뿌리를 내리고 사는 사람들의 삶의 양식을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네, 흩어진 사람들 뭐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데 어느덧 작년이 10회였고 올해가 11회째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이제 말씀드렸듯이 국내 유수 영화제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그런 이제 어른이 되어가는데 지난 10년 동안 디아스포라 영화제가 가져온 변화들 어떤 의미가 좀 있었을까요? 네, 사실 디아스포라라는 이 낯선 단어를 그래도 이제 많은 시민들께서 알아봐 주시고 또 영화제와 연결해 주셔서 그 점이 저희에게는 어떤 11년의 성과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게 인천에서 열리는 영화제잖아요. 디아스포라 영화제가 어떤 인천의 어떤 도시 정체성을 만들어 나가는데 조금이나마 기여를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또 재외 동포점까지 유치를 그렇죠. 하면서 이 인천이 이민의 도시 그리고 네. 디아스포라의 도시로서의 어떤 그런 성격을 조금씩 더욱더 강화하고 있는 것 같아서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디아스포라 영화제의 어떤 의미가 좀 남다르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1902년에 이민사가 시작된 인천, 또 최근에 재외 동포청도 네네. 확정이 돼서 더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영화제 관련해서 관계자분들 만나면서 좀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제가 이혁상 프로그래머님 소개해드렸는데 감독은 알겠는데 프로그래머가 뭐지? 구체적으로 프로그래밍 하는 사람인가? 네, 이렇게 많이들 그렇게 생각하시죠. 생각하시는데요. 네. 좀 소개 좀 해주세요. 네, 프로그래머는 영화제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네. 영화제는 아무래도 주요한 프로그램 중 하나가 작품 선정과 그리고 그 작품을 관객들에게 이제 보여드리는 그런 네.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런 면에서 이 프로그래머는 어떻게 보면 박물관이나 갤러리의 큐레이터 네. 같은 어떤 역할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옛날 표현으로 집행위원장 뭐 이 정도면 됩니까? 그건 너무 높은 어떤 그런가요? 윗 어르신이고요. 네. 저는 그냥 프로그래머로서 영화제 디자이너? 이런 그것도 느낌의? 굉장히 좋은 네네네. 표현인 것 같습니다. 사실 예. 어렸을 때 디자이너가 되고 싶었는데요. 네. 영화제 디자이너, 그것도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 같고요. 네. 어떻게 보면은 이 영화제라는 행사 자체, 이 하나의 프로젝트를 운영한다는 측면에서 프로젝트 매니저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 고민과 열정으로 디아스포라 영화제가 이제 11번째를 맞이하게 됐는데 11회째는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을지 좀 궁금합니다. 어떤 작품들이 상영될 예정인지 88작품이 나온다서 이렇게 네네. 알고 있거든요. 네. 짧게 좀 소개해 주십시오. 네, 이 자리에서 그 모든 작품들을 다 말씀드릴 네.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벨기에 출신의 거장 감독들이죠. 다르덴 형제의 토리와 라키타를 비롯해서 재미교포의 삶을 다룬 킴스 비디오와 또 LA 주류가게의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작품도 소개가 되고요. 예. 그 외에도 다양한 이주민들이 직접 제작에 참여한 작품들과 함께 현 동시대의 어떤 디아스포라를 고민하는 전 세계 감독들의 작품들이 소개될 예정입니다. 예, 개막작으로는 어웨이라는 영화라고 네네. 들었습니다. 어떤 영화입니까? 네, 헝가리에서 만들어진 작품이고요. 예. 루슬란 페도토프 감독이 만든 단편 다큐멘터리입니다. 네. 이 어웨이라는 작품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의 한장인데요. 네.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을 피해 예. 헝가리로 탈출한 2명의 청소년을 주인공으로 한 다큐멘터리입니다. 예. 작년, 그러니까 2022년 암스테르담 국제 다큐멘터리 영화제에서 단편 부문 그랑프리를 수상했고요. 어떤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전쟁의 참상을 많은 분들과 함께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개막작으로 선정했습니다. 예, 우크라이나 전쟁을 다룬 어웨이라는 영화. 그래서 이제 매 특별한 주제를 선정해서 섹션으로 만들고 있는 포커스 섹션이 있는데 이번에는 전쟁의 디아스포라라고 알고 네네. 있습니다. 특별히 전쟁이 선택된 이유가 있을까요, 주제로? 아무래도 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 예. 이 전쟁의 어떤 비극성을 한층 절실하게 느끼게 됐는데요. 또 한편으로는 지금 이 한반도뿐만이 아니라 이 동북아 정세를 보면 굉장히 불안정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한국 전쟁까지 경험했던 이 한국 시민들에게 네. 이 전쟁의 참상 그리고 이 비극성을 조금이나마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특별하게 저희 특별전으로 기획을 해봤습니다. 예, 관련된 그 전쟁의 디아스포라 그 네. 어웨이뿐만 아니라 좋은 작품들 관련돼서 좀 포커스 있게 좀 봤으면 하는 영화 있으면 좀 소개 좀 해주십시오. 네. 추천작. 추천작이요. 모든 작품을 다 추천해드리고 네네. 싶지만 지금 늘 카메라는 인류 역사의 어떤 비극적인 현장을 기록하는 그런 역할을 해왔죠. 네. 이번 특별전 섹션에서도요. 지금 그 전쟁의 최전선에서 그 참상을 기록한 다큐멘터리들이 소개가 됩니다. 예. 그 중에서 부차의 봄이 온다면이라는 작품은 예. 현재 우크라이나를 떠나지도 못하고 그 전쟁에 참혹한 현장에서 살고 있는 우크라이나 예. 국민들의 삶을 밀착해서 만든 다큐멘터리인데요. 이걸 함께 보면서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어떤 고통을 함께 좀 공감하고 예. 또 평화와 안녕을 기원하는 그런 마음을 함께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참 아이러니컬하게도 영화로 봤을 때 전쟁이라는 게 가장 잔인하지만 또 훌륭한 영화적 소재라고 하잖아요. 네. 그런 거 보면 참 아이러니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네. 자, 디아스포라 영화제가 추구하는 가치가 느껴지고 있는데 특별히 지향점, 네. 이 영화제가 추구하는 목표가 어떤 게 있을까요? 글쎄요, 디아스포라 영화제는 어떤 한마디로 좀 정의하기 힘들지만 네네.
가장 중요한 어떤 키워드라고 한다면 다양성, 그리고 네. 그 다양성이 함께 평화롭게 공존하는 그런 어떤 삶을 지향한다는 점이 저희의 큰 어떤 가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 사실 선주민과 이주민이 만날 때 굉장히 갈등적인 상황들이 많이 생기죠. 네. 특히나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 이주민에 대한 혐오와 차별이 아주 굉장히 심한 굉장히 배타적이잖아요. 나라이기도 하고요. 네. 하지만 다르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낯선 존재들을 포용하면서 그들을 존중하고 함께 살아가는 그런 어떤 삶의 방식을 고민을 한다면 낯섦과 낯섦이 만나서 네. 어떤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그 다양한 가치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삶이 조금 더 윤택해지고 다채로워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런 가치가 바로 디아스포라 영화제의 가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 뭐 여러 영화들 지금 뭐 88개 작품이라고 했는데 시간을 좀 더 드릴 테니까 네. 머릿속에 있는 좀 이거는 그래도 좀 소개해드리고 싶다. 그런 영화 있으면 한두 가지만 더 소개해 주시죠. 네. 일단 정말로 재미있을 것 같아서 네네네. 사실 디아스포라 영화는 많은 분들이 이게 어떻게 보면 너무 무겁지 않을까 좀 이렇게 고통스럽고 생각하시죠. 슬프고 예. 보기 힘들고 이런 소재이지 않을까라고 고민하시는데 네. 그렇지 않은 작품들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중에서 올해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작품은 릴리의 도미노 세계라는 도미노 제목부터 세계요. 되게 재밌겠네요. 재미있는 릴리의 도미노 세계. 예. 네. 이 릴리라는 이 주인공이 이제 도미노 천재 그 아티스트인데요. 네. 이 릴리 해빗이라는 주인공의 삶을 다룬 다큐멘터리입니다. 연달아 넘어진 그 도미노 말씀하시는 네, 맞습니다. 거죠? 네. 예. 사실 이 릴리는 미국인이기도 하지만 네. 중국 출신으로 미국으로 입양을 간 예. 입양아 출신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다채로운 자신의 배경을 네. 이 도미노의 다양한 색감으로 그 다양성을 또 표현해주고 있는 예. 그런 또 아티스트이기도 한데요. 직접 이 릴리 해빗 씨가 저희 인천에 찾아와서 도미노 쇼도 하고 네. 또 청소년들, 어린이들과 함께 도미노 워크숍도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영화 릴리의 도미노 세계도 함께 상영을 하게 되고요. 네. 이 작품이 아무래도 많은 분들에게 어떤 디아스포라의 의미를 조금 즐거운 방식으로 네. 재미있는 방식으로 느끼게 하지 않을까라고 해서 오늘 꼭 추천하고 싶었습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온라인 영화도 온라인으로 영화 작년에 괜찮았던 수작들을 맞습니다. 선정을 해서 네. 온라인으로 상영한다 이렇게 들었거든요. 네네. 무료로 볼 수 있는 겁니까? 네, 온라인에 상영되는 영화 퍼플레이라는 사이트에서 퍼플레이, 무료로 네. 보실 수 있고요. 네. 온라인뿐만 아니라 저희는 오프라인 영화 그 현장에서도 네. 모든 영화를 무료로 상영을 합니다. 예. 그래서 가벼운 마음으로 영화를 즐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릴리의 도미노 세계뿐만 아니라 영화 상영 외에도 다양한 프로그램들 직접 네네. 참여할 수 있는 이벤트들이 준비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네.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지금 인천 계양장에 위치한 인천 아트 플랫폼이라는 공간을 한창 네. 영화제 공간으로 꾸미고 있는데요. 예. 그곳에서 굉장히 다양한 플리마켓, 만국시장, 그리고 이주민 체험 행사들이 진행이 되고요. 네. 무엇보다도 그 환대 광장 인천 예. 아트 플랫폼에서 저녁이 되면 네. 야외 상영도 진행을 합니다. 정말 낭만적이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 야외 상영 전에는 네. 또 요즘 젊은 세대 분들이 좋아하시는 조지 그리고 불고기 디스코 네. 같은 뮤지션들의 공연도 이루어지고요. 그래서 정말 가벼운 마음으로 산책하듯이 인천 계양장에 오셔서 영화제를 즐기시고 또 정치도 즐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화제가 벌어지는 애관극장이 네네. 인천에 굉장히 의미가 있는 곳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뭐 없어지네 만에 시민들은 굉장히 아쉬워하는 그런 곳인데 네. 그래서 더 의미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네네. 사실 애관극장은 저희가 이럴 때부터 굉장히 이 극장에서 하고 예. 싶은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네. 1895년에 그러니까요. 한국 최초로 생긴 근대극장이기도 하고요. 예. 그런데 여러 가지 어쨌든 애관극장도 상업시설로 어떤 운영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네. 영화제와 만나는 어떤 그 순간들이 작년에서야 가능해졌어요. 네. 그래서 작년부터 그리고 올해까지 애관극장에서 저희 영화제를 상영하게 됐는데 앞으로도 이런 좀 지역 경제와 함께 협업하는 이런 관계들이 계속됐으면 좋겠습니다. 영화제를 직접 참여하고 싶으면 네. 온라인으로 예매를 해야 되나 표를 먼저 사야 되나 뭐 광크를 해야 되나 오픈런을 해야 되나 궁금해하실 것 같거든요. 네네. 어떻게 참여해야 될까요? 사실 저희 영화제가 그렇게 많은 관객분들이 오시지 않아서 올해부터 많이 오실 것 같아요. 네. 조금 여유 있는 영화제였는데 네. 저희가 지난주에 온라인 예매를 오픈을 했는데 정말 광크를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네. 몇 작품이 벌써 이미 매진이 됐는데요. 그렇군요. 그래도 현장에서 판매하는 현장 판매분도 있고 아직 매진되지 않은 많은 작품들이 있으니까요. 직접 오셔서 현장에서 표를 구매하시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코로나19의 이제 엔데믹이기 때문에 네, 그렇죠. 더 좀 기대가 되는 그런 영화제가 아닐까 싶은데
영화제 사회에 보는 두 분이 몇 년째 지금 한 5년째 호흡을 네, 맞습니다. 맞추시는 것 같아요. 네, 조민수 배우님과 네. 김한 아나운서께서 이렇게 또 늘 해주시는데요. 네네. 저도 제가 있는 한 내년에 두 저를 한번 분께서도- 불러주시면 어떨까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김한 아나운서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김한 아나운서 제 후배여가지고요. 제가 잘 그런가요? 얘기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내년에 한번 아나운서님과 함께 진행을 해보는 것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농담이었고요. 자, 디아스포라 영화제 금요일에 네. 문을 여는데 OBS 시청자 여러분께 요즘 뭐 저녁 때 날씨도 굉장히 많이 따뜻해졌고 이제 거의 네. 더운 수준인데 참 의미 있는 낭만적인 또 그 영화제의 의미가 인천과 딱 어울리기 때문에 한번 초대 말씀해 주시죠. 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영화제는 모든 게 무료입니다. 네. 그래서 정말 가볍게 즐기실 수 있고요. 또 이 인천이란 공간이 조금은 멀긴 하지만 네. 굉장히 또 다이나믹하고 다채로운 공간이기도 하죠. 특히 네, 네. 영화제가 열리는 그 인천 계양장 주변에는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차이나타운도 있고요. 네. 그리고 신포시장에 굉장히 많은 맛집들이 또 네, 존재를 그렇죠. 하고 있죠. 예, 그래서 이 너무 어렵게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네. 정말 오늘은 인천에서 재미있는 시간을 보내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신다면은 네. 경인선을 타시고 종점까지 오시면 인천역에서 디아스포라 영화제가 열리는 아트 플랫폼까지 오실 수 있습니다. 예, 금요일부터인데 그냥 네. 아침부터 가서 영화 좋아하는 분들은 하루 종일 영화 보고 네네, 또 그러시죠. 맛있는 거 먹고 네. 또 이벤트나 뭐 볼거리 즐길거리 있으면 참여하시고 그러면 되는 거죠? 네네, 맞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제11회 인천 디아스포라 영화제 19일에 개막합니다. 27개국과 88편의 영화가 상영되는데요. 네. 플리마켓, 책 전시까지 여러 다양한 행사가 있으니까 시청자 여러분, OBS 시청자 여러분, 인천 시민 또 서울에 거주하시는 분들도 네네. 경기 도민 여러분도 꼭 한번 찾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하고요. 이혁상 디아스포라 영화제 프로그래머와 말씀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